재테크라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일 시작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80년도 유학을 가서 82년도에 졸업하자마자 또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졸업하자마자 그 미국 JP 모간에 입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외국 돌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2003년도 9월에 그만둘 때까지 제일 처음엔 JP 모간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사무소장 겸 대표 그리고 골드만삭스 대표 겸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그리고 마지막에 메릴린치 그래서 한 22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원칙적으로 저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르셨던 거 그리고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재테크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버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잃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이제 투기를 얘기하다 보면 문제는 전부 다 투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의는 아니지만은 뭐가 이렇게 다르냐? 투자는 내가 알고 하게 되면 투자입니다. 모르는 것을 하게 되면 투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이 투자는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뭐 복잡하게 가치, value는 어떻게 측정되느냐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가격으로 환산이 돼요. 내가 얼마에 사서 그거를 얼마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따라 가지고 그 차액이 결국은 나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오니까 전부 다 물어보는 게 뭘 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쪽에 근무하면 그 날고 긴다는 회사인데 그걸 못 알려주느냐? 미국에서는 그거 함부로 가르쳐줬다가는 감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부자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에 거 미리 알아가지고 사는 사람을 아주 전문가라고 해요. 이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줄 때는 나는 그 정보를 한 20만 번째나 30만 번째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아이템입니다만 아이템마다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모르는 것을 귀동냥 해가지고 사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무엇을 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회사이며 다음에 그것을 과연 내가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기준이 없어.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제 친구가 좋다 그러던데요. 글쎄요. 좋아 보이던데요. 제가 있잖아요. 그 내부에 있는 내가 그 회장 사장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믿고 사라 그랬다. 세상에 좀 이 투자나 이쪽 돈 관계에서는 정보가 돈인데 알려주는 사람의 정보에 통계적으로 97%가 가짜예요. 왜? 그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만 알아라 그러고 산 게 보니까 내가 제일 나중에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계 귀신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찌라시 7개, 7개 회사가 있어요.
제가 매일경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놈의 찌라시 죽이려고 그러다가 제가 한밤에 전화 받고 당신 밤에 조심하쇼. 그거 좀 그렇게 큰 조직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거긴 정치자금 가진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찌라시라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찌라시의 상당량이 금융 정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찌라시를 받았을 때는 그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린 사람 촉이 거기에서 몇 번째 받았냐 생각하시면 말도 못하게 뒤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그 몇 사람들 이외에는 한참 뒤에 지네들은 다 사고 판 다음에 그리고 찌라시를 뿌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돈을 잃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를 직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쉬운 쉽지는 않지만 주식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상장 주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상장할 때까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장이 됐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는 진짜예요. 왜?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회계 장부, 그 파이낸셜 리포트라는 회계 장부를 하는데 그 기업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통일된 것이 기업 회계 장부, 즉 그 fully audited report라 그래서 완전 회계 감사를 마친 장부를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회사 완전 감사된 장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 내가 보기에 2번 나오던데 2번 중에 한 번은 감사 장부가 아니고 비감사 장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기업체에서 옛날에 그 대기업부터 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빌려 쓰거나 또 빌린 돈이 많거나 뭐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감사 안 하고 그냥 2번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 누구를 딱 만나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라. 그 무슨 수로 결정을 합니까? 한 번 만나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돼야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기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상장 회사만 상대한다. 근데 비상장 회사는 뭐가 어때서? 비상장 회사는 일단 회계가 거기도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일반 투자가들한테 비상장 회사 주식을 광고하거나 사기했다 그러면 그 증권회사는 무조건 감옥 갑니다. 왜 그러냐? 일반인이 제대로 감사 안 된 이러한 증권을 충분한 위험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사느냐? 비상장 회사는 기관 투자가 하고 AI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 AI가 아닙니다. AI라 그래가지고 Accredited Investor. 이게 뭐냐 그러면 충분히 성숙된 그리고 충분히 훈련된 이런 투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요새는 좀 낮았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10년, 요새는 7년 정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이 한 200만 불 이상 된 사람이 AI, Accredited Investor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사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반인한테, 아직도 일반인한테 이것을 주워놨다 그러면 감옥 갑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비상장외식 좋아요. 무조건 사게 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얼마나 알고 사요? 몰라요. 그러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기 전에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체킹하세요. 모든 주식은 가격이 형성돼서 6개월 이상 된 거래가 된 그 주식에는 거래의 위험성, 즉 그것을 사고 파는 투자가들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뭘 아니면 누가 이거 사라 그러더라. 그러면 증권사나 아무데나 가서 물어봐봐요. 그 회사의 베타, 그 주식의 베타가 얼마냐? 그러면 베타는 기본이 1입니다. 기본이 1이라는 것은 시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설명,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가격이 주식 전체 시장이, 알겠죠? 시장이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요거는 베타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덱스예요. 코스피. 코스피가 움직이는 그 위험도가 1로 보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 각 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요 정도의 위험성을 1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베타가 1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여기에 이렇게 중가운데 글을 긋고 베타가, 내가 산 주식이 베타가 1.4였다. 1.4. 그건 뭐냐 그러면 베타가 플러스면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베타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다시 할게요. 베타가 1.4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얘는 시장이 올라가죠? 그럼 더 빨리 올라가요. 시장이 떨어지죠? 더 많이 내려가요. 이게 베타가 1.4입니다. 1보다 큰 거는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져요. 근데 베타가 1보다 크면 더 많이 올라갔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타가 0.6이다. 베타가 0.6이라 그러면 플러스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덜 올라가요. 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야죠. 시장하고 같은 방향인데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타가 마이너스다.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져요. 시장이 내려갈 때 올라가요. 요 기본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주식은 다 베타가 있습니다. 베타는 그러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베타는 변동성이라고 해서 영어로 volatility.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 가격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 베타입니다. 증권사 가서 베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그 쓸데없는 걸 알아서 뭐예요? 왜? 그거 가르쳐주면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돈을 그냥 쉽게 버는 거 아니면 돈을 벌었다고 안 그래요. 증권에 쓰면 적어도 1년에 한 50%는 먹어야 되지. 이거 겁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많이 가지신 주식이 있으면 그 네이버에도 나옵니다. 베타가. 근데 베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 베타, 12개월짜리 베타. 6개월짜리 베타는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시장하고의 상대성을 비교한 위험성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나도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이 떨어져도 나는 올라가야 돼요. 그 꿈 같은 얘기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나 이렇게 추천하는 건 어떻게 돼요? 베타 무지 높은 걸 권해요. 올라갈 때 팍석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세요 그러거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익 보는 거는 증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게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이 베타를 알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를 들어라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가입한 펀드에 지난 6개월과 지난 12개월간의 베타와 수익성을 보여주세요. 그럼 잘 안 보여줘요. 왜? 보통 그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지가 번 것만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말이죠. 모 회장님이 나한테 한 200억 맡겼는데 제가 뭐 한 3개월 만에 한 40%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래야 돼요. 못 보여줘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메릴린치 있을 때 돈 부탁하신 분 많았는데 제가 그 대표다 보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갖다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몇 개 보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못 해드리지만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몰랐어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정식 회사에도 있지 않고 어디 뭐 전문가 해가지고 말로는 뭐 몇백억 벌었니 몇천억 벌었니 그런데 다 데이터 없는 차라리 그 토정 비결 보시고 하시는 게 100배 나아요. 그러니까 주식인 경우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물건이 베타가 뭐냐? 지난 6개월간의 베타, 지난 12일간의 베타. 그럼 내가 시장보다 얼마나 베팅을 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주식이 한 10개다. 그럼 10개라 그러면 이거를 요거는 저 증권사 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10개를 집어넣으면 그 10개 그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내가 투자한 지난 6개월간의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나옵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를 했구나. 내가 바보같이 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즉 내가 위험성이 많은 걸 했었으면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벌었으면 번 만큼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이 벌면 벌수록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쫄라닥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뉴욕에서 그 전통적으로 많이 버는 회사들의 그 기본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cut loss라 그래요. cut loss는 뭐냐면 손실을 자른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샀든지, 예? 칼로스의 가장 기본점은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15% 떨어지면 나는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 그리고 30% 벌면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 이런 사람 안 이뤄요. 떨어졌어. 그래? 또 사. 뭐 이런 기록들이 있으시죠? 또 사. 또 떨어져. 그래?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또 사. 망하는 첩경입니다. 예? 이게 그걸 물타기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게 물타기가 아니고 물먹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인 경우에는 많이 아시니까 제가 딴 거 말씀을 많이 안 드릴게요.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내가 아는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거 괜히 올랐다고 해가지고 쫓아갈 때, 그러면 모르는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 가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사람 거 절대, 한 회사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적어도 3개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3개를 읽어보고 처음에 하는 거면, 아, 대강 얘네들이 어떤 걸 하는구나 3개만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보게 되면 그 회사를 제일 잘 분석하는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II라 그래서 미국 잡지에 Institutional Investor라는 잡지가 있는데 잡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 II가 잘하는 거는 6개월마다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 그 투자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회사 분석을 지난 6개월 동안 누가 제일 잘했느냐, 그걸 모읍니다. 그럼 II가 삼성전자 그러면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하는 게 있는데 이 3개를 구해서 읽어보게 되면 최고인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쉽게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무거나 3개, 모르는 회사 투자하라 그러면 아무거나 3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지난 6개월, 지난 12개월 동안의 베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퍼포먼스라 그래가지고 지난 6개월하고 12개월 동안 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혹하게 믿는 게 차트 있죠. 예? 뭐 텔레비 나오면 맨날 저 증권회사 해서 뭐 일봉이었더니 월봉이었더니 뭐 내가 전에 그랬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상당히 거짓말입니다. 왜?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노래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과거는 흘러갔다 이거 있죠. 과거의 환경이 지금 환경하고 어제의 환경이 오늘 환경하고 달라요. 근데 그 차티스트라 그러는데 차트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게 있잖아요. 여기 땅땅땅땅땅땅땅 이게 월봉이 여기 갔잖아요. 일봉이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일봉이 어떻게 쳤으니까 월봉이 어떻게 쳤으니까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 않아. 줄을 그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줄을 그으면 레인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딱 해서 지가 맞는 줄을 내가 옛날에 여기다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말이 그러니까 전문 그 차트는 참고 사용은 되지만 절대 믿을 게 한 20%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험성 체크를 적어도 베타하고, 베타도 6개월 1년짜리 2개를 확인을 하고 과연 어느 정도로 움직였느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오니까 참 희한한 말이 많더라고요. 소문에 사고 실적에 판다. 이게 한국밖에 없는 얘기예요. 외국은 소문은 확인하고 실적에 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제화가 돼가지고 이 동학개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 미국 주식 사느라고 뭐 해서 제가 연락 많이 받아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하도 이 찌라시라든가 이런 요소가 많아서 이건 위험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외국 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외국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하느냐. 갑자기 미국 주식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새 거 있을 때는 뭐 아마존이 좋다 뭐가 좋다. 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평가는 시장에 올라가서 돈 번 거는 내가 돈 번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번 거는 시장이 올라간 만큼을 빼고 난 게 그게 돈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지고 버는데 내가 굉장히 잘했다. 나 봤지? 나 이 정도야. 근데 봤더니 다 벌었어. 그때는 누가 루저냐? 안 산 사람이 루저예요. 내가 벌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주식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베타하고 기록을 한 다음에 절대로 이런 거 안 주는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절대 물어보시지 말게 무슨 주식 사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지 겁나는 주식을 추천합니다. 먹으면 팍 먹고 아니면 떨어지면 망하는 주식을. 그래야 벌면 저 사람 똑똑하구나. 팍 떨어지면 그거는 시장이 그랬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핑계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또 하나는 뭐냐고 그러면 선거가 4년 만에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올릴 수는 있어도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전 국민의 48%인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그 48%의 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는 있지만 떨어뜨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여유 있으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는 못 떨어뜨려요. 정권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바칠 거예요. 미국도 바쳤거든요. 그 글로벌 파이낸셜 디자스터라고 해서 2008년에 부동산 그쪽으로 관계된 영향이 전 세계로 미쳤거든요. 미국도 부동산은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가느냐? 절대 장기전으로 가야지. 부동산 샀다 팔았다 그냥 그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실 때는 개인 이름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니 3주택이니 다 그렇기 때문에 SPV라고 해서 페이퍼 회사, 스페셜 퍼포스 비히클이라고 해서 SPV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고 팔아야지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에서 벗어나요. 절대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게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테니까 부동산은 그냥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바보가 뭐냐면 부동산하고 교육하고 정치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바보 중에 바보라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은 여기서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제 전공도 특별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커머디티라 그래가지고 실물입니다. 그럼 커머디티는 뭐냐 그러면 어디서 만들든지 형태가 같은데 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일 큰 커머디티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석유, 곡물,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은 어디가 나나 다 비슷해요.
그러면 누구 보면 뭐 한국쌀하고 저쪽 그 알랑미라 그래서 저 뭐야 베트남 쪽 쌀은 다르지 않느냐. 그래도 가격은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느냐? 이거는 그 산업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산업을 분석하는 전 세계 그 II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잡지에 보게 되면 그 코모디티 애널리스트 랭킹이 나옵니다. 1, 2, 3등. 그 사람들 증권사에서 가서 달라 그러면 쉽게 줘요. 근데 안 줘요. 왜? 지 전공 아니니까 안 줄라 그래요. 아, 이거 굉장히 힘들으니 이거 뭐 때문에 쓸데없는 거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귀금속하고 좀 희귀 광물들이에요. 에? 요새 뭐 저 희귀 광물 중에 중국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들어가서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개인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금인데 금의 철칙은 뭐냐? 절대로 모양이 있는 걸 사서는 안 돼요. 만드느라고 수공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팔 때 녹여가지고 손실이 나요. 그래서 그 금, 은 다음에 이런 광물들은 반드시 뭘로 사야 되느냐? 바로 사야 됩니다. 요새 금 같은 경우는 뭐 5g 바, 3g 바, 뭐 10g 바, 20g 바, 50g 바 이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게 되면 판매에 문제가 없어요. 구매에 문제가 없어요. 수수료가 안 떼요. 중국 사람들이 한동안 바보였는 게 중국 사람들 보세요. 인도 사람들 전부 목에 귀에 걸고 덜렁덜렁하죠. 그 나중에 팔 때 엄청 손실을 봐요. 왜? 그 금을 사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49이라 그럽니다. 49은 뭐냐? 9가 4개 있는 거예요. 그 49은 어떻게 되냐면 9999예요. 근데 여기 점 찍혀 있는 경우 있고 여기 점 찍혀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9999는 뭐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금의 순도는 99.99예요. 그러면 9가 4개 있다고 다 진짜 금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인정한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몇 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받은 은행이 3군데 있어요. 신한은행하고 또 어디더라? 하여튼 그 받은 데가 3개인데 그 은행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요새 그 바가 팔리니까 예? 아무 바로 만드는 그거 못 믿어요.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킬로바예요. 킬로바. 킬로바는 무겁습니다. 힘도 크고 무겁고 가격도 세고. 근데 킬로바에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에 한 20%가 가짜랍니다. 왜냐 그러면 금의 그 순수 정도를 알아보려 그러면 비중을 따지거든요. 그 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부풀어 오르나, 그다음에 무게하고 이걸 따지는데 금하고 비중이 되게 비슷한 그 광물이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게 납이에요. 금 속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납을 채워놓고 껍데기를 막아놓고 금 살 때 누가 잘라보자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킬로바를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킬로바 비쌉니다. 그리고 킬로바는 전부 등록 넘버가 있어가지고 그거 팔 때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사고 팔기 편한 100g 바, 예? 아니면 100온스 바 이런 걸로 사셔야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킬로바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때는 근데 이 전 세계 코모디티에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관이 힘들어요. 그러면 금을 꼭 사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은행에 가서 골드 페이퍼를 사시면 됩니다. 골드 페이퍼가 뭐냐 그러면 은행 가서 나 금을 사겠으니 금 예금을 해주세요. 그리고 증서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금을 얼마 샀다는 근데 49바로 몇 g을 샀다는 증서를 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은행 가가지고 나 그 금 예금된 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아무 보관 염려 없어요. 물론 살짝이 그 뒷거래 하시려 그러면 실물 사셔야 돼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그 애 돌반지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했냐? 돈 모아가지고 그냥 10g 바, 1돈 바 이런 거 사가지고 주거든요. 반지 해봤자 뭐예요? 그게 순도가 이렇게 긋고 뭐 해보고 하면 그 순도가 엉망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은방들이 많이 망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문제는 한국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에 안 맞아. 수익이 작아. 괜히 이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커머디티는 정말 그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선물하고 옵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 참 용기인지 그게 갑자기 저한테 어느 날부터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옵션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야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은 은행에서도 옵션 사거나 이럴 때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딴 데 가서 사와요. 홍콩이라는 데 가서 사오거든요. 왜냐면 지네도 이룰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걸 산다는 것은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 때문에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물은 프리미엄이 좀 적은데 옵션은 지 멋대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면서 은행들이 그 키콩 감mon가 해서 팔아먹었죠. 낙인 낙아웃이라는 걸 키코 혹시 아세요? 낙인 낙아웃이라고 해서 옵션을 팔아먹었어요. 그거 다 망했어요. 산 사람들. 하도 프리미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옵션 하지 마세요. 옵션에 대한 거는 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게 되면 물론 이게 뭐 무슨 뭐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옵션 전문가들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뭘 해야 되느냐? 크립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하시는 크립토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비밀인 것 같은데 크립토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비밀이냐? 규제를 하는 정부한테는 이게 잘 안 알려져요. 근데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가 이게 뭐 살짝이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블록체인에 거래를 하나 하게 되면 작게는 20개, 많게는 200개의 장소에 거래 그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크립토가 뭐냐? 제일 처음에는 모르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정부가 싫어해요. 중국은 막았어요. 중국은 감옥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크립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크립토가 다 같은 크립토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업 그 가치가 나오는데 누구의 가치를 설정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혼자서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콱 막아버리니까 그게 62,000불까지 하던 게 쭉 들어가서 31,0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쭈글쭈글 올라가서 오늘 얼마 됐어요? 67,800불인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곧 10만 불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부 얘기로는 밑도 끝도 없는 거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사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는 합니다만 어떤 물건의 가치, value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그럼 누가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이 그림 가격이 뭐 김한기 씨 같은 경우는 몇십억 한다는데 이 몇십억을 이 가격이 어디서 나와요? 가치가. 그러면 한다는 말이 디맨드 앤 서플라이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안 된 게 그 중간 브로커상들이 먹는 경우 많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슨 화랑 무슨 화랑해서 쫙 깔아놓고 왜 그림이 인기가 있어요? 세금이 없어요 아직까지. 응?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화랑들이 언론이랑 짜고 딱 가가지고 요새 누구더라 무슨 전에 그 배우인지 가수인지 하는 누가 그림 그렸는데 몇 천만 원이더라. 그럼 그 몇 천만 원을 누가 결정해요? 갑자기 어느 기자가 그거 몇 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그때부터 그게 몇 천만 원이 돼요. 참 애매한 게 이 그림입니다. 그림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하실 때는 그 좋은 거 자기가 정말 좋아서 놓고 평생 봐서 좋은 건 하시되 그리고 그림을 하실 때 유명한 거 하세요.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면 크립토는 뭐냐?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 이거 여기 블록체인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알려진 것만 하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신생 무슨 개그림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다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있다가 CBDC라는 걸 만듭니다. CBDC라는 건 뭐냐 그러면 커머셜 뱅크 디지털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정부 주도로 이미 중국은 중국 정부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돈 대신 거래되는 거예요. 중국 가면 그 길거리에서 그 구걸하는 거린도 현금 안 받아요. 예? 딱 그 저기 뭐야 QR 코드 갖다 놓으면 알리페이가 쫙 지나가면 쫙 구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코인은 나 아니면 정부 전자화폐는 좋은 게 뭐예요? 세금 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현금이 없어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 보러 갈 때는 돈을 꼭 바꿔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가져가 봤자 쓸 데가 없어요. 받는 데가 없어. 주차비도 찍, 이거 리모트, 전화기로 모두 모듈이 이제 전부 그 디지털 화폐로 바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프라이버시, 여러분의 개인 그 정보가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언제 뭐 샀는데 갑자기 삑 날라왔어요. 그 비슷한 걸 어디서 판다고. 이런 거 추천한다고. 훤히 다 알아요. 내가 어디 갔는지 구글이 당신의 지난 보름 동안의 행적을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보면 내가 어디 갔는지 강원도 뭐가 갔는지 다 나와. 여러분이 물건 산 거 다 나와.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한 20년 전에 포스라고 해서 POS,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그래가지고 네브라스카에 있는 어떤 부부가 집에 딱 갔더니 갑자기 기저귀 저기 샘플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이거 끝났는데 왜 이게 왔느냐 봤더니 딸이 엄마 카드로 그 임신 테스트기를 산 거예요. 딱 그거를 보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기저귀 샘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사면요 우리나라도 그 기술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뭐 사라 제일 심한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등산한다고 등산화를 갖다가 미국에서 샀거든요. 매일 아마존에서 등산화 사라고 난리예요. 코인은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큰 몇 개는 저는 정부는 가짜라 그러는데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좀 미쳤거나. 왜? 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돈? 제일 좀 못 믿을 게 돈의 가치예요. 돈은 수단이지 돈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 그럽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베타, 그리고 다른 것, 이 크립토커런시 같은 거는 아직까지 위험 측정도가 없어요. 거래가 공식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신다.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하세요. 두 번째, 누가 벌었다는 말 듣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괜히 섣불리 따라갔다가 딴 사람 돈만 불려주고 나는 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잃었다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cut loss. 어느 정도 잃어버리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 어느 정도 땄으면 미련 없이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크게는 안 벌어도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면 투자고 모르면 나는 그냥 돈 가지세요 갖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런 거 할 때는 그 아이템마다 뭐 어떤 기구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테크라 그러면 한국의 재테크는 돈만 벌면 된다가 재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위험도 알자. 위험.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